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북한 얘기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한국의 무역 협상이 이렇게 계속 숨가쁘게 돌아가지만 북한에 대한 법원에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났는데 그걸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대북 제재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북한과 뭐 얘기하고 싶다, 김정은과 친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밑에 판결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의 한 여성이요. 북한 IT 기술자의 원격 취업을 도왔다가 무려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한번 알아보면요.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북한 요원들을 위한 이른바 노트북 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 24일에요. 8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미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운영한 이 노트북 공장은 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미국 내 300개 이상 기업에서 원격 IT 직원으로 위장해 일할 수 있도록 한 기반이 됐습니다. 이게 노트북 농장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요. 이게 왜 노트북 농장이냐?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요, 어떤 직원을 원격으로 관리했다, 그리고 원격으로 뽑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쓸 노트북을 보내줍니다. DHL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면 그 사람이 그 노트북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원격 접속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은, 얘가, 애리조나에 있는 애인데, 애리조나에서 접속해서 하고 있구나. LA에서 하고 있구나. 혹은 저 멀리 있다면, 태국에서 우리가 계약했는데, 얘가 태국에서 잘 일을 하고 있네. 라는 걸 근태 관리도 하고 회사 비밀을 관리해 가면서 접속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이때 어떻게 했느냐? 북한 사람들이 면접을 보고 붙는다 싶으면 북한 사람들이 자기 주소를 이 애리조나 이 여성이 거주하는 집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그 집으로 노트북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은 거기에 노트북을 켜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노트북을 켜놓고 있으면 북한 IT 노동자들이 아마도 북한 내일 수도 있고 뭐 중국이나 어딜 수도 있지만 거기서 원격 접속해서 미국 기업들의 일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요, 해당 사기 계획에 가담한 미국인에게 내려진 형량 중 가장 무거운 것 중 하나로 북한 관련한 사기, 그러니까 온라인 사기나 취업 사기에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무거운 것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수억 달러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크리스티나 체프먼이라고 하는데요. 올 초 워싱턴 DC에서 전자사기, 신원도용, 자금 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고 이번에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그리고 28만 4천 달러의 수익도 몰수당했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 애들이 거기 노트북을 설치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나 보죠. 미 법무부에 따르면요, 체프먼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 정권에 총 1,7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고요. 최소 90대 이상의 노트북을 자신의 집에서 관리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렇게 노트북 농장을 운영한 게 체프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노동자에게 자신의 집이나 그 노트북을 쓸 수 있도록 해주면서 김정은 정권이 수억 달러의 이익을 올리도록 했고 그중 대표적인 게 체프먼인데 한 1,70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북한에 안겨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북한 기술자들에게 속은 기업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격으로 북한 인력을 채용한 기업들 중에는 자동차 제조사,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미국 미디어 그룹, 항공 우주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모두 포춘 500대 기업 중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대기업들도 북한에게 속은 거죠. 그만큼 북한 기술자들이 그런 대기업들을 속일 만큼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뛰어났고 그리고 잘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비트나 이런 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15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탈취되고 이런 게 북한에 의해서 일어난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미리 취직시켰다가 얘들이 깔아놓은 악성웨어나 이런 스파이웨어에 당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빼앗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체프먼 이외에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개인들도 이 사기 행각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라인을 쫙 깔아놓고 노트북 농장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 비슷한 시점에서 미 재무부가요, 북한 IT 노동자 해외 파견을 도운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이게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북한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 가만 놔두면 미국 입장에서도 국익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는 거죠. 미 재무부는 24일 날 북한 노동자들을 베트남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소백수 무역회사와 북한 국적인 개인 김세훈, 명철민, 조경훈 등 3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해외 재산은 동결되고요. 미국 입국민,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됩니다. 사실 이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는 것은 달러를 쓰는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는 겁니다. 미국 법에 따라서 달러를 쓰면 미국인이거든요. 그 달러가 미국인이라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전 세계의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보면 되는데요. 브래들리 스미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국장은요, 북한은 정권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백수 무역회사와 같은 위장기업 및 핵심 인물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미 법무부도 똑같이 제지를 했는데요. 불법 담배 밀수 활동을 통해 북한군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심현섭, 이동민, 명철민, 김철민, 김용복, 리원호, 김세훈 등 총 7명의 북한 사람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들 범죄 조직은 허위 선적 서류를 통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담배를 밀수입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미 국무부는 이 7명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에 연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500만 달러, 한화 약 205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상금은 개인별로 차등 책정되고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걸은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보상금을 크게 걸고 이렇게 제보자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요, 북한의 사이버 및 밀수 기반 자금 조달 체계를 겨냥한 포괄적 압박의 전략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 차단에 있어서 초당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 김정은과 얘기하고 싶다, 북한 해결하고 싶다 이런 거는 약간의 허풍도 있고 어떤 자신의 협상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 아랫단에 집행하는 부서들이나 아니 수사하는 곳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봐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면이 앞으로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하거나 개성공단 재개나 어떤 경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EU도 중국에 가서 북한을 압박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이런 것 때문에 EU가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서방의 공통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EU가 이제 과거 미국만큼 강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난 24일 날요.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 라이언은요,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총리와 각각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요, 중국이 푸틴의 전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향후 EU와 중국 관계의 핵심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푸틴을 압박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물건을 안 주면 푸틴이 전쟁을 못한다, 그러니까 결단을 해달라라고 EU가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EU는 이달 회담에서요, 중국의 러시아 군수산업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 내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는 것이 동아시아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북한의 도발이 그냥 ICBM이나 이런 게 최고조에 달았을 때 늘 하던 말이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요. 미국이 당시 트럼프 행정부일 때만 해도 북한 김정은하고 로켓맨이라고 욕하고 완전한 파괴를 해버리겠다 북한을 트럼프가 협박할 때도 미국은 계속 중국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석유를 끊어라, 뭐를 끊어라, 니들이 하면 북한의 모습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EU가 그거를 뒤늦게 깨닫고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압박을 해라.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압박해야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라고 EU가 깨닫고, 그 당시에만 해도 좀 물러서서 강 건너 불구경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마당에 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압박을 나서고 있는 거죠. EU는요, 여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 온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또 왕이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러시아를 밀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패배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패배한다면 미국의 대중 압박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를 패배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지면 우리가 골치 아프고 미국의 눈을 돌리고 유럽의 힘도
빼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러시아다라는 걸 중국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히토리 압박을 위한 어떤 제도적, 그다음에 실질적인 움직임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압박하고 사실 미국과 유럽이 압박하는 거죠. 그 압박 속에서도 중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 히토리거든요. 절대로 서방은 이 히토리를 마음대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왜냐? 환경오염 문제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은 미국과 유럽의 가식적인 거죠. 환경오염 우리 땅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해오고 다른 나라에서 받아오겠다라는 이기심이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럼 어디냐?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해온 거예요. 자신들의 환경을 좀 생각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기술도 많이 개발시키고, 전 세계에 난 히토리를 중국이 사 모아서 자기네 땅에서 가공하고, 중국이 모든 헤게모니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중국이 이런 걸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리 밀수에 무관용 정책을 하고, 이거를 밀수하는 데 관계된 해외 단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중국 상무부 허야둥 대변인은요,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수출통제기구의 최근 광물 밀수출 특별단속회의에 관한 질문에 지난 2달간 각 부처는 협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하에 대규모 밀수 사건을 수사하고 다수의 피의자를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실 정례 브리핑이란 게 우리처럼 전혀 짜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계획하에 어떤 기사가 나고 어떻게 알려야겠다는 계획 하에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핑을 보면 어떤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런 거 했다면서요? 이런 거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일이 생겨요? 하고 아주 친절하게 질문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의 어떤 해야 할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허 대변인은요, 국가수출통제기구 판공실이 지난 19일 상무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세방청서, 우정국 이런 여러 집행기관들과 함께 꽝시 난닝에서 특별단속회의를 했다. 일부 불법 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자 했고 기술 불법 해외 유출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가지 방침을 공개했는데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위한 공동 법집행 조정센터를 설립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중용도 물자, 그러니까 군용, 민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쉽게 안 주고 밀수출 사례를 앞으로는 공개해서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해외 불법 주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등재하겠다고 한 거는요. 지금 히토리를 밀수하려고 미국과 유럽이 눈이 벌겋습니다. 갑자기 태국을 통한 히토리 수출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 히토리를 태국이 수입해와서 거기서 태국산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미국이 하는 거잖아요. 중국도 칼을 빼든 겁니다. 그리고 전략광물 합법 수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요. 중국 기업들에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례를 공개하듯이 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명확한 그 수출 지도를 하겠다는 거고요. 수출 기업의 실사 지도도 강화하겠답니다.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는 거고요. 군사용 전용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 히토리가 중요한 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거거든요. 군사용 무기를 만들 때 히토리가 정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히토리를 걸어 잠그면 1000개의 무기를 못 쓰고요. 그중에 해군은 가장 큰 피해를 받는데 약 500개의 무기를 못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강이란 미국 군대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최근 중국 국가안전부는요. 해외 정보기관이 연루된 히토리 무단 반출 시도가 적발됐다고 공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외 정보기관과 대리인이 최근 몇 년간 비규제 대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성분 함량 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히토리를 확보했다는 건데요. 히토리 가루를 도자기 원료에 섞거나 플라스틱 마네킹 등에 넣어서 밀수출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민감하게 보고 있고 해외의 정보기관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에 빨리 많이 들여와가지고 쌓아놓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히토리를요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제도, 이중용도 물자 통제센터 설립, 그다음에 합법적 수출 가이드라인 마련 같은 거는요 수출 관리 체계를 아주 체계화해서 하나하나 아주 미시적으로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히토리 통제는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로 간주해야 되고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경제안보 전략 강화와 정보 수집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나 이런 건 더욱더 우리에게 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느냐 하는 게 한국의 어떤 미래의 모습 그리고 한국의 번영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과 EU가 15% 관세에 합의했는데요. 정말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면접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거의 막무가내식의 압박에 EU조차도 사실은 뭐 그전에는 자신들이 보복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많이 했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벼랑 끝 전술에 EU조차도 저 같은 제3자가 보기에는 거의 백기를 든 수준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EU가 15% 관세를 합의했는데 이건 지금 현 시점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EU는 15% 정도의 관세를 물고 있거든요. 원래 EU가 미국에 수출할 때 한 4.5%, 4.8% 정도의 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기본 관세 10%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이 사실 15%거든요. 그런데 지금 EU는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한 1,000조 원 이상의 돈을 쓰고 뭐 에너지 구입하는데도 15%로 그냥 현위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금융시장은 안도할 것 같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에 EU가 그냥 끌려다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일본과 같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앞으로 참 걱정되는 건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EU산 상품에 15%를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발표했고 EU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투자를 교환 조건으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미 많이 나와서 아실 텐데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방송에서 또 강조해 드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벼랑 끝 전술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EU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요. EU산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합의 이전까지는 EU산 자동차에 2.5%의 기본 관세와 25%의 품목 관세가 적용돼서 총 27.5%의 관세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로 EU 자동차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다만 의약품이 중요합니다. 왜냐? 아일랜드 같은 데서 의약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일랜드가 미국의 가장 큰 흑자국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 의약품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 의약품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을 전후해서 의약품은 어떤 합의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블룸버그 통신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폰데라이엔 위원장은 미국 내 전체 의약품 관세 결정은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동상이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5,500달러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지금 바로 하느냐, 대출이냐, 보증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미국은 5,500달러 내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와 비슷한 게 의약품에도 관찰되고 있는 겁니다. 전략 품목으로 지정된 항공기 및 부품,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천연자원, 핵심 원자재 등은 상호 무관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는 EU가 미국 측에 요구해온 핵심 협상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반도체 장비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 ASML이 있죠. 그리고 ASML 장비가 없으면 미국 반도체 업체들, 마이크론 같은 데도 제대로 된 반도체, 최신형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는요. 이번 합의 대가로 EU는 향후 3년간 2,500달러, 약 346조 원씩 매년을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총 7,500달러, 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거는요, EU가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인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이렇게 숫자로, 규모로 나오니까 1,03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이라는 것 같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EU가 이와 별도로 6천억 달러, 약 830조 원을 추가 투자하고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해온 겁니다. 투자는 6천억 달러라는 게 우리가 잘 안 와닿는 거고, 근데 EU는요 워낙 여러 나라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워낙 많은 나라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투자 금액을 맞추는 게 저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일본 하나가 5,500달러였고요. 그리고 어차피 EU는 그 러시아에서 수입할 에너지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협상용으로 그냥 숫자를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군사 장비도 구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EU가 지금 러시아의 침공 이후 급격하게 군사비를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압박도 있고 해서 GDP의 5%까지 군비를 확장하기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산을 좀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어느 정도 합쳐가지고요. 지금 이런 숫자를 만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좀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 같은 정도의 규모의 국가는 아니고요.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일본이 5,500달러 했으면 뭐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는 뭐 한 2,500달러, 2,000억 달러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크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릴까 저도 참 걱정도 되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정치권 입장에서는 일본 EU가 15%를 받았으니 우리는 14%를 받아야 돼.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그 정도를 받아야 돼 하고 미국의 아주 과감한 요구를 오히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 장기적인 국익을 해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14%를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받게 되면 좀 장기적인 국익을 해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폰데르라이언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참 EU의 절박한 모습도 보입니다. 폰데르라이언 위원장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15%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건데요. 아무리 미국을 압박하고 어르고 달래보려고 해도 안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8%의 평균 관세가 있는데 거기다 10%의 기본 관세 적용해서 원래 15%였는데 단 하나도 낮추지 못하고 그냥 15%로 한 거는 미국이 정한 최저의 관세율이 15%라는 것을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뭐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이 상당히 통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의약품은 별개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는요. 마지막에 그거 진짜 별개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EU는 또 반발하겠죠. 그 반발해서 서로 티격태격 하겠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중 무역회담이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아마도 미중 무역회담서 관세 휴전이 한 3개월 정도 또 연장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지난 5월 합의했던 관세 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회담에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으로 협상은 주요 쟁점에 입장 개진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추가 관세 부과는 자제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모인다는 거는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모이는 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가장 난제들을 풀어갈 텐데 아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 특히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알리바바 쪽에 갖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서로 예측 가능한 선에서 이제 연장을 하자, 그리고 추가로 계속 합의하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해 관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자신네를 협상력이 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완벽한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좀 연장하는 식으로 해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회담은요, 28일부터 29일까지 스톡홀름에서 열리고요. 미국 측에서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베센트 재무장관, 중국 쪽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한다는데요. 양측은 협상에서 구체적 타결을 도출하기보다는 입장을 교환하고 갈등 격화를 피하는 데 목적을 둘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지뢰가 계속 숨겨져 있는 거죠. 그냥 구체적 타결은 안 하고 그냥 입장 교환하고 갈등을 격화하지 말자.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도 각 나라와 지금 무역 협상을 해가고 있는데 굳이 중국까지 들쑤실 필요는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저 어떻게 해가는지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싶은 거고요. 양쪽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국제관계에서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가장 큰 주례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문제가 여전히 잠복해 있다는 건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 EU에서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고 EU는 포함됐다고 하고 이런 이견들이 있는 만큼
중국과의 관련해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했을 때 합의했다고 해놓고 다시 파기하는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유예를 해놓으면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하거나 어떤 중국에 대해 관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예 연장이 됐다고 안심하기는 굉장히 이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연장이라고 하면 불씨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사실 거기에 좀 익숙해지는 면이 있는 거지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 소식통은 유예 기간 동안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역 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자제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베센트 장관도 지난 22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연장이 유력한 사안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CNBC 인터뷰에서는요. 중국의 러시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따라오는 거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전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대해서 100%에 달하는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 유예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란산 원유도 수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산 원유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서류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 이란산 원유가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들어갔다 거기서 다른 원유와 섞여서 중국으로 들어가 있어서 서류상으로도 수입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수입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산 원유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지금 유령 함대라고 하죠. 그냥 드러나지 않는 함대가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중국의 작은 티팟 정유소라고 하는데요. 독립 정유소에 원유를 내려놓고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니까 4월 달에 했던 것처럼 중국의 145% 이렇게 관세를 매기던 게 또 부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관련된 2차 관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5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도입된 기본관세 10%, 그다음에 펜타닐 품목에 대한 개별 고율 관세 20%, 그리고 특정 품목에 최대 100% 이상 부과된 추가 관세 등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이 51%에 만약에 러시아 관세 100%가 부과된다면 151%잖아요.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푸틴이 50일 안에 휴전할 가능성이 아주 낮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때려야 되는데 어디를 먼저 때릴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그 상대가 중국이 되겠죠.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러시아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지면 그 다음 타겟이 중국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미국의 힘을 양쪽으로 분산해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안전하고 우리가 힘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러시아를 지원해서 전쟁 자금이나 각종 물자를 대주려고 할 겁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시 제재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얀마 군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편지를 보내니까 그 이후에 한 2주가 지나자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 4건을 해제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공식적으로 미 재무부나 이런 곳에서 왜 해제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재무부가 지난 24일입니다. 미얀마 군부와 긴밀히 연관된 기업과 인물 4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요, 미얀마 군정수장 민 아웅 훌라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의 서한을 보냈는데, 이 찬사의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찬사의 서한을 보낸 지 2주 만에 단행된 것으로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 기조에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보면요, 이게 우리 생각과 굉장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얀마 수입품에 대해서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고 지난 한 2주 전에 서면 통보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나옹 훌라잉,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 수장이요,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애국자 정신으로 미국을 번영으로 이끈 강력한 지도자라고 막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미국은 그동안 미얀마 군정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웅산 수치 정부를 뒤엎고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서면 통보를 하는 거를 미얀마 정부에 보내니까 미얀마 입장에서는 우리를 정식 정부 인정했네. 너무 땡큐 고마워. 이렇게 해서 다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애국자다. 미국을 번영으로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환영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그 관세 편지 갖고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미얀마는 달랐던 거죠. 그러면서 민 아웅 훌라잉은요, 당시 서한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고 관세율을 10에서 20%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요. 그러면서 미얀마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0에서 10%로 인하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상호 호혜적 관계 회복을 위한 협상단 파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미얀마 국영 언론은요, 이를 마치 트럼프 행정부가 군정을 인정한 외교적 성과로 포장을 했고요. 실제로 미국이 이 서한 이후 제재를 일부 해제하니까요, 군부 측은 이를 외교적 승리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 재무부는 로이터에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백악관 역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단체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한번 여기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미얀마 그 내전에 간섭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도 이 히토류를 노려서,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히토류가 많이 나니까요. 이런 히토류를 노려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해주고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 내 히토류 광선은요, 대부분 지금껏 내전을 하고 있는 카친 독립군의 통제하에 있긴 한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정을 배제한 채 자원 접근이 어렵잖아요. 군정에 어떤 허락이 있어야 카친 독립군 쪽에서 나오는 히토류라도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수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 제재보다는 유화적인 모습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정학이 우리 경영에, 우리 먹고 사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리스트 책이라는 걸 하는 것도요, 팟빵에선 들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유튜브에선 크게 많이 들어주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로도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결국 우리 지정학이 단순히 우리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먹고 사는데, 우리 기업들의 경영, 우리나라의 운명에 아주 결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평화의 세기가 가고 우리가 알던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하는 그 평화로 전 세계가 잠잠하던 시절은 가고 지금 보시듯이 전 세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고요. 거기다 또 이란도 있죠. 거기다 최근에는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중재를 해서 이런 전 세계 분쟁들을 종식시키고 있다고 하지만요, 이건 사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국의 국력이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없고, 또 미국 내부의 정치 지형도가 그런 걸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캄보디아하고 태국의 분쟁, 이런 것들은 미국이 강한 경고 몇 마디만 해도 하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도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맞짱을 뜰 수 있고, 혹은 맞짱을 뜨지 않아도 미국에 저항할 수 있는 중국이란 큰 세력이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 지정학 리스크가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 기업들의 생존,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흑자, 적자, 많은 부분을 이 지정학, 그리고 국제정치, 그리고 특히 미국 정치가 우리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을 살짝 한번 살펴보면서 유가, 환율, 지정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발표됐는데요. S-오일 문제입니다. S-오일이 지난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를 적자를 기록했냐? 올 2분기 연결 매출 기준 8조 485억 원을 올렸는데 영업 손실은 3,44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은 1,60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사업별로 보면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이 각각 영업 손실 441억 원, 그 다음에 34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S-오일은 자신의 적자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유가 하락으로 390억 원의 손실을 봤고요. 환율 하락으로 1,740억 원의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유가는 왜 하락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드릴 베이비 드릴, 야, 땅 파서 석유 뽑아내 라는 정책을 갖고 들어오면서 유가가 크게 하락했죠. 그리고 미국의 러시아 원유 제재 강화 및 관세 이슈로 사우디아라비아 공시 판매 가격이 상승한 점도 수익성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유가는 하락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원유 제재를 강화하고 관세를 하니까
관세를 크게 매기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판매하는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거예요. 이 S오일은 사우디 아람코가 최대 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그 공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S오일은요, 올 3분기 들어 유가와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공시 판매 가격도 정상 수준으로 하락해서 마진 개선을 보일 것으로 봤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국제 정세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만약에 제재가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여파가 있을 겁니다. S오일은요, 오늘 2028년부터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 과잉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주요국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 세계 경제가 성장세에 접어들고 중국의 경제 부양책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에 대해서 S오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관세 정책은 실적에 영향이 크게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 S오일이 미국이 직접 수출한 금액은 전체 매출의 0.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관세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떤 지정학적 변화로 인한 유가 변동 그리고 사우디의 정치적 변동이 S오일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자동차 회사죠. 기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가 이건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관세에 발목 잡혀서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건데요. 기아가 전체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 판매력이 증대되면서 외형적 성장을 굉장히 이뤘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2분기 기아의 매출은요, 29조 3,496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81만 4,888대를 소비자에게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요, 24.1% 줄어든 2조 7,648억 원이라는데요. 미국 관세에 따른 손실이 7,8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11분기 만에 두 자릿수가 깨진 9.4%를 기록했다는 거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참 관세가 굉장히 큰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매긴다는 관세 때문에 우리 기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아마도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그럴 건데요. 기아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아는요, 미국에 생산한 물건은 미국이 최대한 팔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승순 재경 본부장은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에서 생산해 캐나다와 아중동으로 수출되는 2만 5천 대의 물량을 미국에 먼저 공급하는 전략을 펴기로 했다며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을 캐나다 등 다른 시장으로 수출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한 건 미국에서 팔고 그다음에 국내에 생산한 건 캐나다 등 다른 나라로 아중동으로 수출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세 영향을 해서 이제 생산을 최대한 조절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차값 인센티브는 별로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생산한 차종의 부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관세 환급을 받고 하면 실제로 관세를 내고 들어가더라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벌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 25에서 30% 가까운 관세를 만회하는 방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한미가 지금 관세 협상 중인데 이 관세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일본이나 유럽 수준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부품을 생산하고 하면서 관세 환급을 받고 이런 부분까지 다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문제와 우리 기업들에게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간의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50일 이내에 휴전하지 않으면 관세를 100% 매기고 그 주변국들,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내에 휴전하라고 했던 시한을 10에서 12일로 줄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에요. 러시아에 부과하기로 한 고강도 관세 제재 유예 기간인 50일 시한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푸틴 대통령의 공격이 계속된 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관세 유예 시간을 10에서 12일로 줄일 예정임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이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의 골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언급하면서 매우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차례 해결을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면서 50일 기다릴 이유가 없다. 관대하게 접근하고 싶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실질적 행동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이 100% 관세를 매기는 2차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처음에 이게 발표될 때만 해도 2차 관세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관세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상당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미 인도 같은 나라가 러시아 원유의 가장 큰 수입국 중 하나인데 인도가 그 원유 수입을 이제 다른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이미 급하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마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무역하는 모든 국가에게도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감을 표시했는데요.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틴에게 강공을 펼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이나 어떤 국제 관계 그리고 뭐 밀고 당기기에 인생의 대부분을 거기에 투자해온 사람인데 이 푸틴의 진위를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봐줄 만큼 봐줬으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요,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중과 배려가 있었다면서도 그와의 대화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눴지만 다음 날 밤에 미사일이 마을을 공격하고 요양원을 마쳤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명분 쌓기에서 이제 명분을 다 쌓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이지리아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아니지만요, 이 세상의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지금 요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요, 암호화폐를 정말 강력하게 단속하던 나라였거든요. 자금 세탁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워낙 또 부패가 아프리카에 심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우리가 암호화폐의 허브가 되겠다, 스테이블 코인의 허브가 되겠다라고 규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의 에모모티미 아가마 위원장은요, 지난 24일 라고스에서 열린 나이지리아 스테이블 코인 서밋에서요, 나이지리아가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현지 언론 더 케이블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지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게 왜 달라지냐면요.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해 바이낸스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바이낸스 임원을 나이지리아에 억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요. 사실 이 사람을 왜 억류하느냐가 이게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고요. 이게 암호화폐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어떤 시금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랬던 나이지리아가요, 우리가 암호화폐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라고 변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하러 다니다 보면요, 특히 정부 쪽 분들을 만나보면 고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아프리카에로 수출하고 나면 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게 굉장히 많은데 본인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외환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지 않는 게 더 좋은데 그렇다고 그쪽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하고 아주 확실하게 대금 수령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열어주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이미 아프리카에서는요, 환전이나 송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기존 시스템으로는 불편하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가마 나이지리아 SEC 위원장은요, 나이지리아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열려 있다. 단 사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건에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나이지리아가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내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책 변화는요, 2023년, 24년 동안 단행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에 대한 강경 단속과 대비되는 흐름입니다. 당시 나이지리아 정부는요, 암호화폐 플랫폼이 비공식 환율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고 나이라,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통화죠, 통화 가치 하락과 외화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했고요. 당시에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바이낸스 임원 티란 감바리안을 자금 세탁 및 불법 외환 거래 혐의로 8개월간 구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바리아는 여기 구금돼 있으면서 건강 악화가 돼가지고 기소가 중단돼서 또 논란을 빚었고요. 또 코인베이스 등 다른 글로벌 거래소들도 나이지리아에서 서비스 제한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허브가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좀 세상이 좀 급격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특히 코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변화를 보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30일이죠. 30일 새벽에 있었던 미중 관세 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뭐 많이 벌써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주목하는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펜타닐에 대한 20% 추가 관세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부분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중국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미중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더 늘어난다라고 할 때 이 펜타닐 관세를 없애주거나 낮춰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이 펜타닐 관세가 사라지면 중국 관세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이 받고 있는 관세가 한 55% 되거든요. 상호 관세 24%에 그다음에 펜타닐 관세 20%에서 45% 그리고 기존에 10% 정도 받고 있던 거 해가지고 한 50% 안팎의 55% 정도 되는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뭐 또 그전에 또 다른 관세들도 또 있거든요. 평균으로 하면 한 55%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20%가 빠진다 그러면 30%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좀 약간 대중 유화책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트럼프를 구워 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하고 있는 고율 관세 조치를 유예하는 관세 휴전의 90일 추가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달린 상황으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양국 협상단 간 무역회담 이후에 양측은 서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연내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지금까지 우리 예상으로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이 될 거다. 10월 달인가 열리죠.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아마도 잘 풀린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협상 이후에요.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요. 회담 종료 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서 미중 양국은 현재 분과 중인 24%의 관세와 이에 대응한 중국의 조치들을 유예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6월 5일 양국 정상이 통화하기로 한 공감대에 따라 무역 협상 메커니즘이 계속 가동됐고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건데 트럼프는 이미 비행기에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있는 비행기에서 아니다. 이 협상 잘 됐다. 나는 시진핑 만날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요. 워싱턴으로 돌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요. 베센트 장관도 아직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할 경우 양국 간의 관세는 올 4월 2일 책정된 34%, 지금 뭐 24%로 했는데 약간 10% 들어오는 더 오른 34% 수준 또는 별도로 새롭게 정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협상 중에도요. 미국은 중국의 이란,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과잉 생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베센트 장관은요. 러시아와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과 연계해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에 유감을 표했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지속된 경우 미국이 100% 이상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참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실제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나라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인도가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굉장히 많이 들여오고 있었는데 인도가 지금 부랴부랴 공급선을 바꾼다고 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중국도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쓰고 중국이 지금 물가가 낮게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들어와서 정유하고 그걸 국내에 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도 그 미국은 불만을 많이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제조업 과잉 생산도 문제를 삼았다고 하고요. 근데 다시 2차 관세 얘기로 넘어가면요.
실제로 근데 미국이 이렇게 2차 관세를 잘 매기지를 않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2차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사는 나라에 2차 관세를 매긴다. 20%의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어딘가요? 중국이거든요. 중국에 그럼 20% 관세를 매겼어야 됐어요. 베네수엘라가 사실 미국의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이 거의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중국이 거의 다 사들여 줬기 때문인 거거든요. 중국은 지금 오히려 미국의 제재가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면 할수록 러시아산이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싸게 들여와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국내에 이제 불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물가를 싸게 유지하면서 중국이 디플레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원유 가격이 싸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디플레는 원유 가격이 싸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좋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사면 계속 2차 관세 20%를 때린다 했지만 아무 나라에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러시아 관련해서 2차 관세를 때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때릴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한두 나라를 좀 잠시 때릴 수는 있지만 이게 오래 갈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중국이 미국이 부과한 20%의 펜타닐 원료 관련 관세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요. 단속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방문 이후에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회의는 매우 잘 됐다고 베센트 장관이 보고했다며 30일 브리핑을 받고 내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서로 만나고 싶어 하고 있으며 올해 말 이전에 회담이 성사될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냥 만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언론에는 아직 남았고 우리가 또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관세 매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트럼프에 보고할 때는 아주 잘 됐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그 면을 세워줄 수 있는 만큼 했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조금 전에 펜타닐 원료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20%의 펜타닐 원료 관련 관세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것만 철회된다면 관세가 한 35% 전체적으로요. 딴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35%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쟁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가 한 20%씩 지금 관세를 부과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 정도고 다른 자신들과 경쟁할 제조업 국가들 우리나라는 지금 협상 중입니다만 우리가 그 관세를 일본이나 EU 정도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한 20%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20% 이상 차이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요. 이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익을 취해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이 펜타닐 원료관 관련한 관세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시진핑을 만나고 해서 철회해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요. 미국이 그렇게 쉽게 특히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중국에 좋은 일만 해줄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2차 관세나 이런 걸로 다시 좀 한 단계 쌓아서 비슷한 수준을 맞춰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국의 약간 내로남불 계열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제재 일부를 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막으면서 다른 나라도 못 사게 하려고 2차 제재 매긴다라고 블러핑은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베네수엘라 석유 다른 나라만 싸게 잘 사가고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베네수엘라에 쉐브론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오일 메이저죠. 아주 큰 엑선모빌 쉐브론이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쉐브론에 대해서 그럼 다시 베네수엘라 가서 니들 유전 갖고 있잖아. 거기 거 퍼와서 우리한테 다시 보내줘. 쟤들 안 되겠다. 우리가 협박해도 안 듣는데 기왕에 그럴 거 우리 이익이라도 취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강대국이니까 가능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 좀 씁쓸하죠. 우리는 미국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미국은 룰을 만드니까 자신들이 해보고 이게 좀 안 먹히는 것 같다. 그럼 다시 철회해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요. 또 그 소식 한번 보면요.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의 주요 외국 파트너들에게 제한적 운영을 허가할 새로운 사업 면허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석유 대기업 쉐브론이고요. 석유와 물자 교환 등 일부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에너지 공급망을 고려한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회사에만 예외를 주는 거니까 제재의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마 요 부분만 보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물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란이랑 했던 방법인데요. 우리나라가 과거 이란이랑 할 때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고 대신 한국에서 물건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란 자금이 한국에 한 8조 정도 쌓여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면서 우리가 그 돈을 다시 이란 쪽으로 보내줬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기업 PDVSA와 협력하는 해외 에너지 기업들에 제한적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석유 대기업 쉐브론이 가장 먼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유럽계 기업인 애니, 랩솔, 마릴렌 프로무도 이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들어오자마자였습니다. 지난 2월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 관련 제재 면허를 취소했는데요. 제재 면허란 거는 일부 제재에 이제 면제된다라는 이런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면허가 있던 거를 취소해버리니까 쉐보론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사업을 철수하고 모든 거래는 5월 말까지 종료하라고 했거든요. 이후 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는요, PDVSA라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관련 사업의 해외 기업 지분은 그대로 유지됐고 원유 생산량 또한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베네수엘라가 억눌된 미국인을 석방하면서 미국은 일부 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면허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마두로 정권이 석유 수출을 통해 수익을 직접 얻는 구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면허를 발행해주고 석유를 수입하지만 대신 돈이 아닌 물건으로 갖다 주면 우리가 허용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란에도 그렇고 계속 오랫동안 미국이 해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석유 대기업들이나 베네수엘라 정부도 이렇게 허가만 해준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쉐브론은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해요.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활동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쉐브론은 과거 희석재를 PDVSA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석유를 원유를 받아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3단계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사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쉐브론은 그런 식으로 해왔고 금방 과거 이제 그것만 부활시키면, 과거 방식을 부활시키고 PDVSA에서만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바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이런 일을 하느냐? 미국은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가했지만요. 2019년은 트럼프 대통령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그때도 어마어마한 제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교체시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제재를 통한 정권 교체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근데 그 이후로도 석유 생산량이 약 하루 100만 배럴 수준인데 줄지 않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독립정유사들로 수출되고 있고 중국이 이걸 가지고 싸게 싼 휘발유나 이런 걸 정제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방식이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이미 체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려면 정말 미국이 정말 마음 먹고 다른 나라에 타격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 베네수엘라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요. 그래서 막 이렇게 블로핑을 하고 했는데 안 먹히니까 그러면 그냥 다시 하자라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3월 말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25%의 2차 관세를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고요.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아무런 지장 없이 아시아로의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 이거 자기들의 그 방침을 뒤집는 거잖아요.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 면허의 발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소식통은 면허가 비공개로 발급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실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반 면허라고 하죠. 이렇게 허가해주는 제재에서 이 사람은 이 행동은 면제됩니다 하는 일반 면허가 나오면 그 일반 면허를 면제했다는 걸 이제 관보에 띄우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좀 부끄러우니까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의 약간 내로남불 계열 하나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 히토리 확보를 위해서요, 군정, 반군과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 정권이 무너진 이후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두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미얀마에 히토리가 있기 때문에. 히토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왜 미얀마랑 싸워야 돼? 미얀마랑 같이 하면 히토리가 올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히토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요, 미얀마 히토리 공급망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논의는 미얀마 반군 또는 군정과의 협력으로 히토리를 확보하고 모색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이 그간 유지해온 미얀마 제재 정책과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해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런 큰 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이 미얀마의 히토리는요, 주로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 독립군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데요. 이 카친 독립군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나오는 거는 중히토류로고요. 그리고 이게 주로 무기 제조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이 히토류의 한 90%를 컨트롤하고 있고, 자신들이 한 60%를 만들고 나머지는 전 세계 광산에서 모아서 자신들이 정제해서 팔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기도 못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미국이 그럼 미얀마 여기가 있지라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요, 미국이 미얀마 군정과 반군 간의 평화협정을 중재하거나 군정을 배제하고 카친 독립군과의 직접 협력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교류를 단절한 군정과의 접촉을 일부 복원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안들은 미국 기업 로비스트, 히토리 산업 전문가 등이 백악관과 의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구상은요, 지난 17일이라고 하네요. 미국 부통령실 참모진과 미얀마 사업 경험 있는 인사들이 논의한 회의에서 본격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이 회의에 트럼프 본인은 불참했지만 히토리와 무역정책 관련 고위급 참모들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사 임명과 관세, 제재 조정 등이 제안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제안이 온다면 미얀마 군정은 너무나 좋아하겠죠. 미얀마 군정은 지금까지 정부로서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얀마에 관세를 매긴다는 서한을 발송했을 때 오히려 너무나 감사해 했던 곳이거든요. 우리를 정부로 인정하는구나. 우리한테 편지까지 보내? 오, 너무 고마워. 라고 했던 게 미얀마 군정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히토리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자, 그리고 미국이 우리가 평화중재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미얀마 입장으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최근 몇 달간 미국 정부와 카친 독립군이 히토리 관련 비공식 접촉을 이어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카친 독립군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토리를 생산하긴 하지만 그걸 모두 중국에 팔았는데, 중국이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그 사줄 데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중국이 굉장히 낮은 가격을 주고 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친 독립군 입장에서도 그래? 그럼 우리 미국에 팔면 훨씬 더 좋지. 저기 값도 더 쳐줄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군정과의 협력에 나설 경우 쿠데타를 인정한다는 거고, 로힝야족 학살 및 민주주의 탄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기존 군정 불승인 및 제재 기조에서 일탈한다는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히토리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미얀마 히토리 광산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고요. 인도까지 자원을 운송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나마 유일한 통로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이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또 인도로 가는, 미얀마에서 생산해서 인도로 가는 그 길도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찍고 있는 7월 31일이요. 새벽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떻게든 상호 관세를 EU와 유럽의 수준인 15%로 낮췄거든요. 물론 이 협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거 꼭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지만 이 15%라는 숫자를 박았다는 것 자체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히 낮아졌으니까 협상이 더 퍼졌느냐 마느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의 가장 불확실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협상을 할 때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솔직히 자기가 하는 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일본과 EU랑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았다는 건요. 그래도 한숨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FTA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출범하기 전부터요. 자기들은 그런 거 상관없다. 우리는 동맹의 등급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돈을 퍼주느냐에 따라서 관세를 매길 거다라고 말을 해왔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의 동맹의 등급이 뭐 EU나 일본보다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오히려 좀 높은 관세를 맞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면서 배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깎아주고 동맹의 등급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최악은 막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요국들 중에 거의 마지막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는데 이로써 미국의 전반적인 관세의 구조가 짜여졌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요. 트럼프가 만들었던 그리고 트럼프 2기가 하려고 했던 1막이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중국을 겨냥한 본격적인 수출 통제나 제재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8월 1일 날 또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거기다 협상을 하고 또 이걸 하면서 진행시켰던 협상을 할 때는 뭐 이쪽 말 다르고 저쪽 말 다른 걸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타결을 했지만 뭐 예를 들자면 투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가지고 또 각종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뭐 다시 백하고 이런 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가 잡던 큰 판이 어느 정도 짜여졌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협상 내용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달러 투자를 하고요. 1,000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요. 사실 뭐 일본의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5,500달러인데 우리가 3,500달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액수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것 보면 그 설명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선이 1,5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서 1,500달러를 투자하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원정 등에 필요한 2,0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 협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논란이 있다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출자액은 한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150억 달러 이 정도만 실제로 출자하는 거고 나머지는 융자나 보증의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대미 직접 투자가 223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 엄청 불가능한 약속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입장입니다. 뭐 제가 봐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등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 수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난해 미국 대에너지 수입이요. LNG가 31억 달러, 원유를 포함하면 한 206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에너지 수입은 앞으로 뭐 꾸준히 늘어날 거니까 한 206억 달러를 트럼프 4년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8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800억 달러가 되면 뭐 매년 한 50억 달러 정도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 1,0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약속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좀 설득시키려고 최대한 부풀린 느낌이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를 해줬다면 그리고 우리가 유럽과 일본과 같은 15%의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기가 올린 트루소셜에요. 한국이 미국의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명시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미국산 제품의 무관세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미국이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게 원자재 이외에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건 당연합니다. 그런 건 이미 자유롭게 수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관세를 물리면서 수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자동차 정도가 되는데 미국산 자동차 사실 한국에서 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무관세로 들어온다고 해도 한국 길에는 또 너무 크고요. 한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대기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산 픽업 트럭 같은 거 보면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F150이 한 대 있고 램도 있고 하던데요. 거의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요. 그 옆에 차를 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들이 무관세로 들어오건 말건 한국에서는 아주 우리 현대 기아차나 한국산 자동차들의 어떤 기반을 흔들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나 이런 데 밝힌 걸 보면요.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쌀 시장을 더 개방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의무 수입분은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추가로 수입할 수 있는 걸 늘린 거긴 한데요.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 이미 한국은 99.7% 개방돼 있고
나머지 0.3%가 미국산 쌀과 소고기라고 합니다. 미국도 이 부분은 양해했다는 게 우리 뭐 외교 당국이나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이미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제1수입국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짜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관세도 짜여졌고 중국을 빼고요. 우리가 비슷한 관세 수준에서 가장 큰 경쟁국이 어디냐? 뭐 당연히 일본이겠죠. 그러면 미국의 싱크탱크는 이 미일 무역 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윌초 국제경제 선임이 기고한 역사상 가장 큰 무역협정, 미일 무역협정의 의미란 보고서를 저희가 요약을 한 건데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 허드슨 연구소 같은 데는 일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뭐 미국 의회나 그리고 특히 백악관이죠. 백악관을 안심시키고 이들이 잘했고 이 딜을 계속 바꾸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글을 썼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학자들이 전혀 없는 걸 쓰는 건 아니니까요. 이 워싱턴의 시각으로 이 미일 무역협정을 봤을 때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면요. 출발은 이 협정의 내용,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일본이 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그의 대가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2.5%로 낮아졌고 기존의 거 2.5%로 하면 15%가 됐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좀 사례가 들어간 게 재밌는데 마츠다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52.4%는 일본에서 생산된 거고 스바루의 경우 이 비율이 44.4%다. 자동차의 개발 주기가 7에서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관세율의 안정성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전략적 계획 수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관세가 잘 매겨졌으니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요한 거는요. 산업별 관세에 대해서 세이프티 조항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이는 최혜국 대우와 유사한 조항으로 최혜국 대우라는 가장 좋은 관세를 적용해 준다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다른 국가와 더 낮은 관세율을 협상하더라도 일본은 최소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50% 관세는 예외지만 향후 신설된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이건 한국도 이 부분이 잘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추가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금방 말했듯이 이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협상은 양측 모두의 우선순위를 잘 반영했고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중대한 합의라는 게 명백하다라고 평가하면서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는데요. 이 협정이 미국의 무역협정을 기록하는 주요 파트너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첫 번째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걸 가지고 한국, 대만, 중국 등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 연구소의 판단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일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도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고 1,000억 달러 에너지 사기로 하고 모든 게 일본의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저희가 이루어졌잖아요. 허드슨 연구소에서는 이 협정을 한국, 대만,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와의 협정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는데요. 이 협정은 2026년 재협상 또는 갱신을 앞두고 있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향후 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관세 협상 중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이것도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 협정에서도 기본으로 작용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일 무역협정을 봤을 때 일본산 자동차 수입이 15%를 관세를 부과받으면요.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멕시코산은 25%의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고 더불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5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내 생산 비용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더 낮은 관세로 동일 품목을 수입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일본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서 실제로 GM, 포드, 스텔란티스로 구성된 미국 자동차 정책 협의회는요. 이 협정을 북미산 차량이 불리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 해서 오히려 일본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기회가 됐다는 거고요. 여기를 봤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뭐 일본보다 나은 조건을 얻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일본이 기회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어서도 큰 손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우리 미국 시장에서 가보면 그래도 여전히 도요타나 혼다나 일본산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가 더 높고 같은 성능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M 포드나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에서 만든 메이커들과 우리가 또 다시 한 좀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정에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국방비 문제라고 합니다. 국방비 문제가 이번 일본과의 무역 협의에서는 거의 잘 다뤄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차관이요. 상원 인중청문회에서 일본은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GDP 한 3%까지 최소 3%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했고요. 지난 6월에는 콜비 차관이 일본의 GDP의 3.5%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는요, 지난 6월에 GDP의 5%까지 확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일본이 아직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일본이 빠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허드슨 연구소에서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 무역 합의를 했지만 안보까지 다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보 부분은 상당히 빠져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또 이런 또 안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새로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15% 관세를 부과받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50% 관세 폭탄을 안겼는데요. 왜냐하면 리틀 트럼프라고 불렸던 보소나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라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의 브라질산 제품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라는 수단을 쓰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30일 브라질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요, 브라질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탄압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요. 기존 10%의 기본 관세에 40%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 적용은요, 대부분의 수입품에 적용되지만 미국 내 산업 의존도가 높은 항공기 부품, 석유, 오렌지 주스 등 일부 품목은 예외로 했는데요. 사실 석유를 안 한다는 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건 전혀 안 한다는 거 하고요. 오렌지 주스 가격도 아침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한 걸 보면 참 트럼프가 이렇게 보복성 아니면 그 정치 탄압성 브라질에 대한 정치적 압박성 관세를 매기면서도 자국의 이권이 되는 거는 철저히 챙겨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요. 최악은 피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석유 수출에 예외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 부품 같은 거에다 예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요, 브라질 국민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압력을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행사에서 룰라 대통령은요, 브라질은 브라질 국민의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인을 낮잡아 부리는 그린고로 언급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렇고요. 브라질 사람들도 아마 화가 나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고 좀 지나면 제 생각에는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내려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타협점을 찾는데 전혀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룰라도 계속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독특하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트럼프가 좋아하는 사람을 정치적 수사로 아예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긴 거거든요. 우리가 브라질 정치가 옳다 아니다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한국이라도 자신이 정치적인 거에 걸림돌이 된다 아니면 한국의 어떤 행동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 언제든 관세 협정을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짜는 세계의 모습이 어느 정도 구현돼 가고 있고 특히 한국, 일본을 통해서 그 모습이 다 더 구현되고 금방 이 허더슨 연구소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의 무역협정이 전 세계의 무역협정을 맺는데 이제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트럼프의 관세
이제 올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마무리 될 거거든요. 여기 이후에 열리는 새로운 세상에 더 준비해야 될 때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생크션랩은요,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서울에 지점이 있는 중소기업도 됩니다. 중소기업들의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는 법, 관세나 수출 통제, 제재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그 댓글창에 있는 그 링크를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